우리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지난 가을부터 열고 있는 원효학당 강좌 중에서 동아시아 불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두 번째 시리즈라 그래야 되나요? 두 번째 1년의 강좌들을 이번 학기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동아시아 불교의 창시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동아시아에 와서 중국이라는 큰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변모한 그 양상을 그 중심이 된 창시자라고 하신 스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강의를 4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구마라집, 보리류지, 원효, 승남 이 4분 스님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고요. 이 강의들은 정리된 버전으로 우리 한국불교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나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4분만으로는 모자라서 4분쯤 더 해야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어떻게 변하게 됐는가 면모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4분을 더 이번 학기에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의에서 이제 언급될, 거론될 스님들은 중량감으로 보면 어쩌면은 지난 학기 분들보다도 더 중국 불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거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뭐 원효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도 계셨지만은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첫 번째로 보리달마, 두 번째 천태지의, 세 번째 현장, 네 번째 법장.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뭐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단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을 가지고 4주 동안 추석 연휴만 빼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보리달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달마 뭐 너무나 잘 아시듯이 동아시아 불교, 중국과 한국에서 후대에 주류 불교가 된 선불교의 창시자이거나 혹은 창시자로 여겨지는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마혜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마혜륜 교수님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잠깐 말씀을 나눠보니까 석사 과정에서는 길장 스님에 대해서, 삼론학의 길장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박사 과정에서는 중국의 선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석사, 박사 과정에서 서로 굉장히 다른 흐름의 사상을 공부하셨냐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원래 분석 철학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분석적인 걸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중간에나 이제 그 삼론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가 선불교에 관심이 생기셔서 선불교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2016년에 운문문헌의 선사상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가산불교문화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개건교수, 또 울산대 포스닥을 거치셔서 지금 고려대학과 한양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후반부에 질의응답과 대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제 여쭤보니까 선사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간화선과 같은 그런 계통이라기보다는 좀 비주류로 좀 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계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해서 참 그 얘기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동아시아 선불교의 가장 시작점에 있는 보리달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혜륜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마혜륜입니다. 초대해 주신 이주영 원장님과 한국불교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불교를 전공했는데요. 보리달마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평소에 알고 있었고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할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그 선종의 개조로 자리매김한 보리달마에 관한 기록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돼 왔는지 그런 문헌을 통해서 그 과정을 추적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선사상의 층위들이 어떤 식으로 보리달마라는 사람에게 이제 투사됐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종에서 먼저 그 보리달마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중에 선의 주류가 간화선으로 굳어진 이후에 달마는 주로 화두나 이제 선문답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89년에 나온 한국 영화, 배용균 감독의 한국 영화에도 있죠.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다 보고 나면 굉장히 긴 영화였는데 마치 그 선문답의 화두를 들었을 때처럼 다 보고 나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그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달마라는 인물이 화두화되면서 동시에 이제 신화화됐는데 그런 탈신화화 과정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역사적으로 구성된 인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많은 초기 선종을 비롯한 그 선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제가 또 새로 발견하게 된 관점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리달마는 선 사상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정통 불교의 어떤 주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인도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의 그 정통성을 이어주는 그것을 보증하는 어떤 중간자적인 어떤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33조사, 육조해능이라는 선불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을 33번째 조사로 설정해서 석가모니 붓다 이후에 마하가섭이 1조, 그 다음에 아난이 2조 이렇게 이제 쭉 내려와서 서천 28조가 보리달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토 6조가 이제 해능이 돼서 33분의 조사가 정통의 계보로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 특히 이제 선불교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는 33분의 조사로 이제 설정이 되는 그 서사가 확립이 되는데 동아시아 불교와 인도 불교를 연결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제 보리달마가 선종의 초조로 등장한 것은 동산법문이라고 하는 다조 도신과 오조 홍인이라는 그 분들이 만든 어떤 선 공동체에서부터 발전한 흐름이 보리달마를 초조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흐름들을 이어받으면서 육조해능의 남종선을 정통으로 중시하는 역대법북이라는 선문원에서 보리달마와 달마다라 성경의 달마다라라는 어떤 조사를 착종시켜서 보리달마다라라는 인물로 만들어내고 나중에 이 서사를 다시 남종선에서 이어받아서 보리달마를 선의 개조로 각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그 선의 조사로 초조로 이제 등장하기 전에도 도선의 속고승전에 보면 보리달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동안 동산법문 이제 북종선 계통의 능가서장이나 전법보기 같은 데서 이제 중시했던 이입사행론을 중심으로 한 보리달마의 스토리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도선이 쓴 거기에는 보리달마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습선편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면 보리달마가 북조의 선사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사상이 무엇인지가 자세하게 나름대로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1930년대 호적이 능가경고라는 논문을 쓸 때 거기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잘 많이 이제 연구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걸 다시 보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선종의 초조로 등장하기 이전에 이제 보리달마가 북조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펼쳤고 어떤 선법을 갖고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에서 또는 이제 도신의 속보승전의 습선편에서 등장한 보리달마의 어떤 선사로서의 면모가 등장하기 전에 문헌으로서 가장
일찍 등장한 보리달마에 대한 기록은 낙양가람기, 양현지라는 사람이 쓴 낙양가람기에 이제 보리달마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이후에 나온 어떤 보리달마에 대한 일반적인 그 기록과는 좀 다르게 보리달마가 묘사가 되고 있어요. 보통 보리달마는 남천축 출신의 뭐 향지국 세 번째 왕자다 이런 이제 서사가 나중에 확립되는데 낙양가랑기에는 페르시아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 해당할 텐데 그쪽에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낙양에 들어와서 영영사에 있는 9층 대탑, 목탑이죠. 그게 길이가 90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산하면 270m 정도 되는 이제 굉장히 큰 낙양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탑이죠. 불교 탑인데 거기에 그 순례하는 어떤 순례승으로 며칠 동안 거기서 이제 탑을 숭배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순례자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 특별히 어떤 선법이나 선사나 어떤 학승으로서의 그런 이제 면모는 전혀 이제 거기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낙양가랑기에 묘사된 여러 서역 출신 승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리류지라는 그 입능가경을 이제 번역한 그 3장은 굉장히 많은 제자들과 또 서역 출신 승려들과 함께 그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번역을 하는 그런 묘사가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대비적인 묘사가 돼 있는 거죠. 이때 그 낙양가랑기는 이제 등장한 영영사 목탑이라는 그 목탑이 516년에 건축이 돼서 534년에 화재로 전소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요 사이에 낙양에 이제 보리달마가 만약에 이 후대 선승으로서의 보리달마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때 이 지역에 이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보리달마에 관한 내용들은 좀 많이 다르죠. 특히 이제 속고승전, 도선의 속고승전에 등장하는 보리달마는 세 가지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보리달마 전이라고 하는 그 보리달마의 전기를 다루는 내용이 16권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남천축 출신이고 국제 업하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주로 보리달마와 그 제자라고 이제 보통 불려지는 해가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보리달마를 이해하고 있고 특히 해가를 비롯한 이 전통들이 사실은 능가경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이입사행론이 실제로는 보리달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가와 담림 시대에 그 무렵에 그들의 사상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능가경을 연구하면서 보리달마를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는 사상 집단이 그런 전통이 속고승전 보리달마전에 이제 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법충전이라는 게 있는데 속고승전 보유편에 이제 나중에 편입된 거죠. 이 사람도 7세기 중반 650년 무렵에 그때까지 이미 생존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4권본 능가경이라고 하는 6권본, 7권본이라는 다른 이제 신형 능가경들이 등장하는데 그 4권본 그 구나발타라가 이제 번역한 그 능가경을 중시하면서 그 능가경을 통해서 이제 수행과 연구를 해오는 구역 능가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연구를 계승해서 이제 하고 있다, 이제 활발하게 강경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대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현장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현장은 신역 경론을 중시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4권본 능가경을 이 법충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이 번역하던 그 도량에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 속고승전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법충이 당신이 구역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역 경전에 의지해서 출가한 사람이므로 일단 환속했다가 다시 신역 경전에 의지해서 다시 출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강의를 허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4권본 능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번역된 게 오래됐고 또 신역에 비해서는 살펴보면 한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잘 눈에 딱 와닿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아마 그 신혁 능가경을 신봉하는 그룹과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습선편 총론 16권에 이제 보통 이제 선을 수습하는, 선을 닦는 사람들의 그 전기들을 모아놓은 내용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선에 대해서 총론을 하는 그 도선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불타선사라는 분이 이제 북위 낙양 소림사에 머무르면서 승조라는 선사에게 그 선법을 전수한 그 하나의 맥이 나오고, 또 하나의 맥은 보리달마의 맥이라고 이제 두 가지 큰 그 북조의 어떤 그 선사상의 흐름을 제시하면서 승조 계통하고 보리달마 계통을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념처나 16특승, 16특승이라는 것은 사념처를 또 4단계로 또 나눠서 16단계로 만들어 놓은 사념처에 근거한 관법인데, 이 계통과는 다른 계통으로 보리달마의 선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이제 대승의 벽관이 무엇인지, 이게 명상법인지 어떤 것인지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이 16특승과 다른 어떤 선법으로 여기서 이제 총론격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이 선사상 이전에 보리달마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속고승전에는 북제업하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낙양가람기의 대탑이 불타기 전에는 이제 북위, 동위로 갈라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있던 북위 시대였고, 그리고 그로부터 북제가 되려면 거의 16년 이상이 지나야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속고승전에는 굉장히 후대로 보리달마의 어떤 활동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리달마가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제자였던 해가, 담림 이런 사람들의 활동 시기가 북제를 중심으로 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속고승전의 보리달마 전도, 보리달마라기보다는 그의 제자들 또는 보리달마를 종조로 섬겼던, 중시했던 사건본 능가경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해가 이후의 어떤 그 흐름을 중심에 놓고 보리달마를 같이 등장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업이라고 하는 업도는 이 낙양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약간 굉장히 어떤 긴 애매한 그런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보리달마의 나이가 150세라는 것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상쇄가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시대들의 그 정확하지 않은 그 지점들을 150세의 나이로 절충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추정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보리달마의 150세라는 그 많은 나이, 그것도 이제 사실은 양현지가 기록한 이야기고, 실제로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다, 그 생물연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속고승전은 적고 있어서 150살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그건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적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덕전등록 같은 후대 남종선의 전등사서가 확립됐을 때는 훨씬 더 다른 이야기들, 그 150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보리달마 이야기가 이제 더 어떤 각색을 거듭하게 된다. 먼저 그 속고승전에 본격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등장한 선을 닦는 선사로서의 그 보리달마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입사행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입사행론은 리입과 행입이라는 두 가지 수행의 방법, 또는 이제 이론적인 통찰과 어떤 실천적인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나중에 능가사작이라고 하는 북종선에서 이제 보리달마를 이야기할 때도 이걸 그대로 답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이입과 이제 행입에 관한 이제 총론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심을 벽관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실천을 4가지 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만물에 순응하여 비난, 혐오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였고, 이와 같이 방편으로 집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입이란 가르침에 의지하여 근본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중생과 성인이 동일한 진실한 성품이지만 단지 객진번뇌에 허망하게 덮여서 밝게 드러나지 못한 것임을 깊이 믿는 것이다. 만약 망념을 버리고 진실에 돌아가 응연하게 벽관에 머물고, 응주벽관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와 타인, 범부와 성인이라는 분별이 없는
평등함에 견고하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언교를 따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진리와 더불어 그윽하게 개합하여 분별이 없고 고요하게 조작하지 않으니 이를 이입이라 한다. 이입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일체 중생이 동일한 성품이다. 동일하게 이제 진실한 성품이다. 모든 중생과 성인이 진실한 성품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라는 불성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객진번뇌 때문에 이것이 가려져서 성인과 중생이 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하지만 그 망념을 버리고 자기와 타인 또는 범부와 성인이라는 이 분별을 버리면 다시 이 언교를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에 일체 중생이 동일한 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이해한다, 신뢰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응주벽관에서 이 평등한 경지에 이르면 나중에는 더 이상 언어적인 어떤 가르침에 종속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능가경에 여기에 관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 종통과 설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설통은 종통을 깨달은, 근본을 깨달은, 종지를 깨달은 언어적인 그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제 도달한 것을 이제 종통이라고 하고, 그 경지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교법을 전하는 걸 이제 설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능가경이라는 게 사실은 선사상이 발생할 만한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입이라는 것도 나중에 언교를 따르지 않게 된다. 이 이입에 이제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종통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설통의 언어적 분별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입사행은 이걸 아예 능가경의 여러 가지 장절을 요약한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은 이게 왜 불교 일반의 어떤 얘기들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능가경에 이런 요소들이 있고, 또 능가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불성사상, 유식사상, 그다음에 이제사상, 중도사상, 공사상들의 다양한 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들을 요약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어디 치우친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일찍부터 능가경, 사권본 능가경을 중심으로 이제 선수행을 해오던 그 그룹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이런 이입사행론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선행 연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입에 대해서 네 가지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실천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실천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분별을 없애는 그런 실천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원행이란 지금 선을 행하는데, 지금 수행을 해서 열심히 마음을 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괴로움이 닥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지금 당장 내가 훌륭하게 선을 행하고 있지만 아주 오랜 과거에 내가 미혹할 때 닦은 여러 가지 잘못이 지금 와서 현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걸 누굴 탓하지 말고 화난 마음을 갖지 말고 달게 받아들여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수연행은 그걸 더 확장시켜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라는 어떤 것은 인연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다고 좋아하지 말고 괴롭다고 흔들리지 말고 역풍과 순풍에 순경과 역경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윽하게 이제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굉장히 이것도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소구행. 무소구행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런 이제 실천이죠. 우리가 번뇌를 없애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도 일종의 구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구함, 무엇을 어떤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도 일종의 조작이라고 한다면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실천을 무소구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법행은 성정의 이치를 법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 앞에 나온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과 같이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지 않는 어떤 분별이 없는 이치를 이제 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기에 칭합하는 실천을 이제 칭법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입이라는 앞에서 얘기한 일체 중생이 동일진성이라는 그 이치적인 어떤 깨달음을 실제 어떤 생활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행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리달마의 속고승전에서 소개되고 나중에 능가사자기에도 계속 등장하는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의 대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리달마의 그 응주벽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금강산매경에 비슷한 구절로 등장하면서 이제 응주각관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금강산매경도 북조 지역에서 이제 만들었던 위경이라고 추정이 되고, 근데 여기서 똑같이 리입, 이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중생이 진성과 다름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이 이입사행론의 이입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얘기들도 거의 자구의 차이가 몇 가지 있을 뿐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는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에서 이입은 응주벽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연하게 벽관에 머문다. 근데 금강산매경론의 그 이입은 응연하게 각관에 머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관과 각관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승조라는 사람은 그 아까 조선의 속고승전 습선편 총론에서 사념처와 16특승이라는 그 초기 불교에서부터 쭉 내려온 관법에 이제 등장하는 게 각관이라고 볼 수 있죠. 각관은 나중에 심사로 번역되는데 떠오른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에 해당하는 용어고, 이거는 사념처에 등장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16특승이나 사념처의 방법과는 다른 어떤 이론적인 통찰 또는 분별을 떠나기 위한 대승적인 다른 어떤 관법을 보리달마의 벽관이라고 불렀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벽관을 통해서 안심에 이르고 그렇게 된 상태를 이입이라고 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의 이입이라는 내용을 참고를 하면서 이 이입사행의 이입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금강산매경은 신라의 원효 스님에 의해서 이제 주석서가 쓰여지면서 또 이제 굉장히 중시된 특수한 신라 불교와 인연이 있는 경전이어서 또 선종의 시작과 함께 이제 주목되는 지점인데, 보리달마가 요 응주 각관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벽관을 썼다는 것, 이게 이 경전과 차이가 나고 승조나 이제 불타선사라는 그 계통과 큰 차이가 나는 어떤 결정적인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수행법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인 어떤 중도적인 통찰 같은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속고승전 습선편의 총론을 보시면 이 보리달마의 신비한 교화는 종주의 자리에 앉아서 강도와 낙양을 이끌었고, 대승벽관의 공업은 최고였으니 세간에서 그에게 귀의하는 사람이 저작거리처럼 많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워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이 적었다. 그가 사모하던 법칙을 살펴보면 방탕한 뜻을 멀리하는 데 있었으며, 그가 세운 말을 보면 죄와 복의 근본을 모두 버리는 데 있었다. 그의 사상을 자세히 살피면 진죄와 속죄의 두 날개, 공과 유의 두 수레바퀴는 인드라의 그물로도 잡을 수 없고 애착과 편견이 이끌어갈 수 없으니 정료로 헤아리는 경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말이 끊어진 경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들 앞에 이제 승조의 선법에 대해서 또 길게 설명을 한 다음에 보리달마에 대해서 이제 총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 승조와 보리달마의 두 종문을 살펴보면 곧 대승의 두 궤도다. 승조는 사념초를 품고 있었으니 그의 맑은 규범은 숭상할 만하였고, 달마는 허종을 본받았으니 그 현묘한 종지는 극히 깊었다. 이렇게 승조 계통의 선법과 달마 계통의 선법을 사념초와 허종, 이 허종은 여기서 이제 반야 중관, 공사상을 이제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진죄와 속죄, 공유의 두 수레바퀴는 어떤 인드라의 그물로도 이제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을 보면 이 당시에 북조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던 어떤 삼론계통의 사상들, 반야 중관학의 어떤 사상들이 달마의 사상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북종 중심의 어떤 선종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경덕전등록에 이제 만들어진 달마의 멱심부득이라고 하죠.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확연무성이다라는 양무제를 만나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창작된 거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속고승전의 습선편에 나오는 그 보리달마에 관한 총론을 보면 이미
이때도 그런 그 달마에 대한 이제나 공사상에 대한 달마 선법의 특징들을 여기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총론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들로 각색을 한 것이지 그냥 막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뒤에도 또 이 습선편의 내용들이 달마와 이제 승조의 선법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달마의 사상은 앞에도 나왔지만 그가 하는 말은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래서 훌륭한 방편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살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속고승전 습선편의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종에서 이제 북종선이죠. 보리달마의 사상을 보리달마를 이제 중요한 선사로 이제 등장시키는 문헌이 전법보기라는 문헌하고 능가사작이라는 문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해능의 남종선과는 조금 다른 계통, 이제 신수 계통의 북종 문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수의 직계 제자들이 쓴 것은 또 아닙니다. 신수가 측천무에 초대돼서 당나라 황실의 대우를 받게 된 이후로 동산법문을 추종하는 그 후계들이 신수의 전기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스승의 전기를 이제 포함한 형태의 어떤 선종사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능가사작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전법복입니다. 그래서 능가사작이는 홍인 현색 계통의 어떤 현색과 신수는 동문이고 이제 서로 스승과 제자 관계는 아닌데 신수가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신수를 끼워 넣고 이제 자기 스승의 현색을 이제 선양하면서 그 계통 동산법문이라고 하죠. 도신과 홍인의 그 선사상에서 이제 흘러나온 이제 선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는 능가사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능가경을 스승과 제자가 능가경 연구를 전수하는 그런 전통을 이 선법의 이 종파의 어떤 중요한 전통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 특징적인 것은 다른 모든 이후에 나온 선문헌들은 보리달마가 선종의 초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능가경을 번역한 구나바드라를 초조로 이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이제 역대법보기 같은 문헌에서 이게 비판받게 되는데 특이한 건 아예 이 4권본 능가경을 번역한 사람을 선종의 초조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달마가 구나바드라에게 법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입사행론을 서술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입사행에 관한 얘기는 속고승전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고 이 뒤에 나온 법충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그 내용에 보면 사실은 보리달마하고 해가의 전통은 거기서 끊어져 있고 그 도신과 홍인의 전통하고 이제 연결하는 접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법충전에 보면 거기에 해가의 제자 중에 찬선사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승찬인지 무슨 찬인지 안 나오고 찬선사가 이제 여러 제자들 중에 찬이 선사라는 그 분이 나오는데 그분을 이제 승찬이다라고 이제 연결시켜서 3조로 놓고 그 동산법문과 해가 달마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이제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능가사자기가. 그래서 그 이후에 남종선과 북종선을 막론하고 모든 선사에서 보리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요 계보가 이제 정통의 5조까지의 계보로 이제 확정되는 그게 능가사자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능가사자기의 보리달마는 근데 이입사행론뿐만 아니고 좀 특징적인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지사문이라는 선법을 보리달마의 중요한 선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나중에 화두선이 어느 정도 확립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활구 같은 선어들을 활용하는 그런 선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 정각이라는 인물이 8세기 초에 이 문헌을 만들 때 그 당시 이미 동아시아의 선종계에서 활용되고 있던 선법을 자기들의 어떤 제1조사들에게 이제 1조사, 2조, 제2조사에게 추사해서 이렇게 서술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부터 이런 보리달마의 선법이 존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거 굉장히 화두의 원초적인 어떤 형태의 그런 이제 선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가리켜서 뜻을 묻는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물을 가리켜서 뜻을 묻고 나중에는 이름을 계속 바꿔 부르면서 뜻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과 사물 사이의 1대1 관계, 어떤 이름 뒤에 실제한 사물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별을 깨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마치 가나선에서 화두를 드는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식의 선법을 능가사자기 보리달마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이 구나발따라는 능가경을 번역한 3장이죠. 이분에게 먼저 이런 선법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능가사자기에서. 근데 이게 구나달바라의 선법이라기보다는 동산법문의 4조 도신과 5조 홍인 무렵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거나 나중에 이제 신수계통의 북종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법에도 이런 남종선에서만 보인다고 그 이전에는 간주되던 그런 이제 선법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나발따라 대사의 이걸 취사의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학인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법을 설한 적이 없고 사물에 나아가 점검한다. 나뭇잎을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또 말했다. 그대는 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꽃병 같은 이제 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들면서 계속 질문을 몰아가는, 그러면서 상대의 경지를 점검하는 그런 선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둥에 들어갈 수 있으며 불구덩이 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대는 주장자는 설법할 수 있는가? 다시 말했다. 그대의 몸이 마음에 들어간다. 또 말했다. 나뭇잎은 설법할 수 있다. 병은 설법할 수 있다. 기둥은 설법할 수 있다. 집은 설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수화풍은 모두 설법할 수 있다. 흙, 나무, 기와 돌 역시 설법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평소에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언어들을 만들어서 상대의 경지를 점검하는 이런 이제 선법. 이건 굉장히 후대에 확립된 선법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이제 능가사작이 713년 또는 이제 722년에서 25년 요때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북종선의 선법의 기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이게 이제 도낭에서 발견된 문헌이기 때문에 한 1000년 동안은 이런 북종선의 선법이 잊혀졌다가 20세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사실은 북종선에도 이런 화두와 같은 형태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북종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전법보기, 이거는 이제 법요 계통의 문헌인데, 여기에는 능가사자기와는 다르게 이제 구나발타라는 나오지 않고 보리달마가 제1조로 이제 등장을 하고, 여기는 또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입사행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각주를 달아서 이것은 이제 부분적인 방편설이다. 보리달마는 해가를 굉장히 친절하게 직접 다양한 방편으로 지도했다. 이입사행론이라는 어떤 그 문자적인 것에 기대지 않았다라는 이제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가경은 굉장히 중시했는데, 가르친 지 4, 5년이 지나서 능가경을 주면서 이제 공부하라고 했고, 근데 여기는 약간 예언적인 어떤 얘기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건 사실 예언이라기보다는 이 전법보기가 만들어진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이 능가경 연구는 4대 후에 이제 쇠퇴한다, 형식적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리달마가 했다는 식으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형화되는 이제 해가가 팔을 자르는 그 스토리가 처음 등장하는 게 전법보기고, 요 이야기도 사실은 보리달마가 너는 진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묻자 해가가 이제 칼로 자기 왼팔을 자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다른 문헌에 의하면 이건 도둑에게 팔을 잘렸다고 나오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는 오류 같다. 이런 식의 이제 각주를 굉장히 친절하게 달아놓은 거죠. 예. 사실 속고승전에 그 해가전하고 담림전에 보면 이제 팔 잘린 얘기가 나옵니다. 담림이 도둑에게 이제 팔을 잘렸는데, 그래서 옆에서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제 해가가 나도 팔이 없다. 너만 없는 게 아니다. 고통을 참아라. 이런 식의 이제 대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둘 다 이제 어떤 도적에게 팔을 잘렸다고 나오는데, 이때는 사실은 북주무왕이 무제가 이제 패부를 하고 북제를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이후에 북제도 다 패불시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혼란기에서 이제 해가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혼란상 안에서 뭐 이런 활이 잘리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데,
요 팔 잘린 얘기가 나중에 이제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른 걸로 이제 나오게 된 게 전법보기라는 북쪽 문헌이고, 여기에 또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누군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내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고승, 어떤 사람이 우리 스승 보리달마를 독살하기 위해서 여러 번 독을 타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요 얘기가 뒤에 역대법복이나 이제 보림전 전등록 같은 이제 남종 계통의 문헌에는 광통율사와 보리유지다. 그 사람들은 신협 능가경을 번역한 그 사람들이 지론적 남독파, 북독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독을 탔다라고 이제 특징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맥락으로 보여지고, 이 전법보기에는 그 누구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독살을 시도했는데 참아내고 이제 독을 토하면서 이제 안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독이 들 줄 알고 이제 먹고 변화 인멸을 시전했다. 이제 불가사의 변혁생사라고 하죠. 분단생사가 아니고 이제 보살이 의생신을 일으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150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법보기에서 후대에 나타난 그 보리달마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동위의 외교관 송은이라는 사람이 총령 근처, 이제 서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미르고원 근처에서 보리달마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냐 했더니 지금 인도로 돌아간다. 그리고 당신네 황제는 지금 붕어했다라고 와서 보니까 실제로 황제가 붕어했고, 보리달마의 그 무덤을 파보니까 관이 텅 비어 있었다. 이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송은이라는 사람이 보리달마에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나의 법이 40년 뒤에 이제 퍼질 것이다. 왜 지금 당장 안 퍼지고 40년, 게다가 이제 해가가 이미 보리달마를 만났을 때는 40세 때 만났고 한 6년에서 몇 년 동안 이제 가르침을 받다가 그 다음부터 또 40년이니까 86세죠. 그러면 굉장히 늦는데 해가의 나이도 107세에 입적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북제 시대 이 뒷부분에 이입사행을 비롯한 이 능가경 연구의 전통이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로 그 공백을 메웠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 텅 빈 관짝과 이 외교관 송은이 만났다는 이 이야기는 뒤에 이제 역대법보기 같은 책으로 가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이 붙으면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능가사작의 전법보기는 북종 계열 문헌이라면 신수와 같은 주로 북종 계통의 그 법을 정통으로 주장하는 전등사서에서 말하는 보리달마전이었고요. 이 역대법보기에서부터 이제 남종선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리달마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각색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창작이 이제 가미됩니다. 이 역대법보기는 이것도 도낙문헌이고 발견된 지 100년밖에 안 된 책인데, 이것도 계통은 사실은 남종선 계통이 아니고 홍인의 제자였던 지선이라는 선사가 있었고, 이 사람의 제자가 처적이 있고, 그 사람의 제자가 이제 정중무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무상은 사실은 신라 김화상이라는 사람이 신라 출신 왕자인데 이쪽으로 출가를 해서 정중종의 어떤 전통을 이었고, 이 정중무상 신라 출신 김화상의 제자가 이제 보당 무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주라는 사람이 만든 선문헌인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맥락이 들어가 있는 그 선문헌이고, 여기는 해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계통인데도 해능을 정통 6조로 이제 선언하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선언하는 그런 선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자주지선이나 이제 처적, 이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은 주로 사천, 검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무상이나 무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중에 종밀이 마조 도의를 비판하면서 사실은 저 사람 해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정중무상, 이 역대법보기에 나온 무상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천 쪽에서. 그리고 이시슈도라는 또 석정수도라는 일본학자는 종밀도 사실은 자기가 신회를 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택신회가 아니고 정중신회를 이었다. 사천성 쪽에서. 이게 정중종이죠. 둘 다 정중무상의 계통에서 종밀하고
마조가 갈라져 나와서 나중에 둘 다 이제 한쪽은 홍주종, 한쪽은 하택종, 둘 다 남종인데 약간 계통이 다른 이제 서로 이제 정통성을 놓고 싸우는 그런 남종의 두 선사가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계보에서는 모두 해능을 이은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역대법보기와 관련 있는 무상을 이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계통은 인적으로는 해능과 관련이 없는데 사상적으로는 해능의 도노, 그리고 이제 해능을 육조로 표방하는 굉장히 특이한 도낭 문헌이고, 여기에서 이제 보리달마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보리달마라는 이름하고 달마다라라는 이름 두 개를 합쳐서 보리달마다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죠. 근데 달마다라는 어디 나타난 거냐? 이거는 불타발따라라고 하는 그 구마라집 시대에 인도에서 와서 이제 달마다라 선경이라는 경전을 번역한 불타발타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번역한 달마다라 선경에 이제 전등 계보가 나옵니다. 9명의 전등 계보. 그것하고 이제 부법장 인연전이라고 하는 24대의 어떤 그 가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난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24대의 전법의 계보를 합쳐서 9 더하기 24를 한 다음에 이제 겹치는 이름들을 빼니까 29조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남종선 전등사서에서 28조사로 확립되는데 여기에서는 29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물론 세부적인 또 계통들이 다른 몇 가지 책들이 있긴 하지만, 이 달마다라 성경에 나오는 달마다라라는 이제 인물하고 보리달마라는 인물을 합쳐서 보리달마다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리달마를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 불타발타라라는 사람이 번역한 달마다라 성경하고 이 번역자, 이 얘기가 사실은 이 역대법보기에 나온 보리달마 스토리에 굉장히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불타발타라가 배를 타고 저기 산동 쪽에 있는 청주에 내려서 동네 쪽으로 들어와서 5세기 초에 장안으로 들어가서 구마라 집을 만났다는 출삼 장기집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구마라 집을 만나서 구마라 집이 번역이 막힐 때마다 불타발타라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고 둘은 사이가 좋게 지냈는데, 다른 이제 승려들이 3,000명의 승려들이 핍박을 해서 결국 장안을 쫓겨났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쫓겨난 다음에는 여산으로 가서 여산회원을 만났는데 여산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달마다라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을 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어떤 그 서문을 이제 여산 출수행 방편 성경 통서라는 제목으로 여산 회원이 다시 그 서문을 썼고, 그래서 여기에 선법에 대해서 잘 연구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제 이전의 전통, 거의 100년 전의 전통까지 보리달마의 어떤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각색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법보기의 보리달마전이 보리달마다라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창작이 됐다.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불타발타라가 해원을 만나서 달마다라 성경을 번역한 그 스토리를 이미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에 오기 전에 불타와 야사라는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이제 도노의 불법을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서 여산으로 가서 해원을 만나서 그 해원에게 이 달마다라 성경을 선문경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바꿔놨어. 그 성경을 번역해줬고, 그리고 나서 번역을 다 마친 다음에 여기에 묻혔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두 사람의 무덤이 아직도 있다. 이런 이제 야나기다 세이자는 너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약간 농담적으로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다른 그 선경의 번역자들의 스토리까지 섞어서 창작해내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양무제를 만나서 이제 데로나하고 이제 쫓기듯이 북쪽 땅으로 떠난 것도 이런 불타발타라의 스토리를 각색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법보기에 이제 보리달마전에서 좀 더 그 전법보기에 나온 것보다 더 진행된 내용은 독살설이 구체화됐다. 누가 독살했는지 보리율지하고 이제 광통율사가 독살했는데 6번을 견디다가 마지막에 해가에게 의발을 전수하고, 여기도 의발설이 또 나오죠. 의발을 전수하고 이제
나의 법을 전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너에게 주고 나는 이제 죽겠다라고 이제 독인 줄 알고 먹고 죽는다는 이제 서사가 등장했고, 이 전승한 이 의발이 육조해능에게까지 갔다가 측천모가 육조해능을 계속 초대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그 대신 의발을 측천모에게 보냈고, 그 측천모가 갖고 있던 의발이 자주지선과 처적을 거쳐서 나에게 왔다. 이 보당 무주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 선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굉장히 많은 외국이 포함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긴 또 이제 외교관 송훈이 총령 근처에서 만난 보리달마, 이제 인도로 돌아가고 있는,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변화 인멸해서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가고 있는 그 보리달마가 외짝신을 들고 가는 모양으로 여기선 등장합니다. 그 전에 전법보기에는 이 외짝신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 한쪽 신발을 들고 가는가? 와서 이제 관을 파봤더니 나머지 한 짝 신발이 거기 남아 있었다라는 건데, 나중에는 이 스토리가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에 오기 전에 인도의 그 자기 제자, 전법 제자가 따로 있었고 중국에 와서 의발을 또 주는 전법 제자를 다시 만들어냈다. 근데 왜 중국 사람에게 의발을 주고 인도 제자에겐 주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거기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서 자기가 의발이라는 증표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또 디테일들을 만들어내서 살을 붙여가는 그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역대법보기에서 처음으로 해가와 도육, 니총지라는 세 명의 그 제자에게 각각 자기 가르침을 그 골수뼈 살로 이제 비유해서 전승했다는 서사가 생기게 되고, 요걸 이어받아서 나중에 조당집이라는 남쪽 문헌에는 이 니총지는 총지 비군이라는 뜻이죠. 총지 비군이는 사실은 양무제의 딸이다. 양무제가 여기 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들로 만들어집니다. 이 역대 법보기가 굉장히 많은 각색을 보리달마 전에 이제 추가했는데, 이 영향을 대부분의 남종계 문헌들이 크게 받았습니다. 예. 심지어 신회의 제자들이 다시 마지막으로 완성시킨 해견을 비롯한 이제 나중에 당나라 왕실의 초대를 받아서 입궁해서 공격적인 도노주의에서 벗어나서 절충주의, 이제 온화한 어떤 결로 바뀌게 되는 이 제자들이 조계대사전과 도낭본 육조단경들을 다시 편집하는데, 이때 이 역대법보기의 그 여러 가지 서사들을 이어받고 나중에 마조계와 석두계 이런 이제 전등사서들, 보림전, 조당집, 경덕전등록 이런 이야기들에도 역대법보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육조해능의 남종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면서 지나가야 될 텐데요. 육조해능 전법보기나 능가서자기와 같은 북종계와 전혀 다른 이제 신회와 그의 제자들이 이 육조해능의 어떤 도노를 선양했고,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조 계열에서 이 육조의 그 제자 후계로 스스로를 정립하면서 이제 선종사에서 육조해능의 선사상을 이어서 계승하고 있는데, 이 육조해능의 남종선의 어떤 특징을 육조해 단경에 나온 이야기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조단경도 사실은 신회계 단경에서 나중에 마조계 단경으로 여러 차례 이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육조해능의 어떤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서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육조해능은 일자무식의 어떤 나무꾼이었고 홀어머니를 봉양하는 나무꾼이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무를 하고 오다가 비가 오는 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에 있다가 어떤 그 스님이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들었고,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이 구절에 이제 마음이 꽂혀서 홍인 문화로 출가하게 되는 이제 스토리가 육조단경의 처음 시작이죠. 결국 출가해서 방앗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그 홍인의 동산 법문은 산속에서 도시와는 다르게, 도시불교는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과 지원을 받으면서 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학문 연구에 몰두했다면, 이 초기 선종의 동산 법문은 자력경제, 농사를 낮에는 짓고 밤에는 공부하는 이런 자력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해능은 디딜방앗간에서 일을 했고,
방아를 더 세게 찢기 위해서 이제 허리하고 무릎에 더 무거운 돌을 매달고 일을 했다. 이런 이제 묘사들이 나오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 방앗간에서 일하다가 이제 깨닫는 게 이 육조단경의 중요한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 해능은 심지어 이제 비국에도 제대로 받지 못한 행자의 신분이었고, 출가한 지 8개월 만에 이제 홍인이 내 이제 의발을 물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경지를 시험하겠다. 자기들이 깨달은 바를 적어봐라 라고 공지를 했죠. 이때 신수, 사실은 신수가 이 당시에 해능보다 훨씬 신수계가 그 주류적인 어떤 선종의 위치에 있었고, 해능계가 주목받게 된 건 훨씬 후대의 일이고 해능이 살아있을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연구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이 스토리에 의하면 신수하고 해능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비교가 되는 이제 오도송을 이제 계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신수가 귀족적이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안목이 있는 신수라는 분이 모두가 다 이제 의발을 전수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쓴 그 오도송이 이거죠.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항상 부지런히 털어내서 먼지가 앉지 않게 하리. 우리 마음은 밝은 거울, 청정한 불성이 있지만 이게 객진번뇌에 덮여 있어서 항상 수행을 통해서 이걸 털어내서 먼지가 앉지 않게 하겠다. 굉장히 점수적인 어떤 세계관, 그리고 번뇌와 이 진심을 깨달음, 보리를 나누어서 다른 것으로 보는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신수의 개송이라고 소개가 됐고, 이걸 보고 해능은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줬고, 읽은 다음에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내가 불러주는 말을 좀 적어다오. 해서 적은 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도 대라고 할 것이 없네. 어떤 고정된 그런 이제 대상화된 어떤 물건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불성은 항상 청정하니 어느 곳에 먼지가 앉으리.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옆에 본래 무일물은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라고 이제 불성상청정이라는 말이 바뀌는데, 요거 신해계에서 마족의 육조단경에서는 요 한 구절이 싹 바뀝니다. 불성보다는 이제 본래 무일물로 그 방점이 주어지면서 그렇게 바뀌겠는데, 크게 보면 뭐 다를 것도 없는데, 이제 청정하다는 것도 하나의 더러움의 어떤 분별, 더러움과 상대하는 어떤 분별일 수가 있어서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쨌든 여기에는 본래 먼지가 앉을 곳이 없다. 이런 도노의 어떤 이념을 이 오도성으로 써놨죠. 그래서 모두가 이걸 보고 경악을 했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아니 저렇게 일자무식의 나무꾼이 방앗간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만 했는데 신수보다 훨씬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갖고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홍인이 이걸 보고 있다가 이제 아는 척하지 않고 있다 밤에 몰래 불러서 너에게 의발을 전수해 줄 테니까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세상이 잠잠해지면 몇 년 뒤에 나와서 이제 법을 펼쳐라 라는 당부를 남기고 이제 법을 부촉해주고, 그날 밤에 나루터에 가서 직접 강을 건네주고 돌아왔다라는 이제 서사가 나오는 게 요 스토리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육조당룡에서 얘기하는 그 북종선의 그 점수적인 세계관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종밀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식망수심 종이다. 망념을 그치고 이제 청정한 마음을 닦는 관법인데, 이것은 진심과 망념이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에 그 기초한 관법이고, 여기서는 결국은 어떠한 마음이든 생각과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 것,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염불기, 심불기의 그 자리가 이제 진실한 어떤 상태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모두 분별이고 망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에 근거한 세계관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동산법문이라고 하는 도신과 홍인의 수행법을 보면 수일불이, 수본진심이라고 해서 하나를 지켜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본심을 지켜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본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청정한 본래 면목이라고 이제 이 사람 북종에서는 생각했던 건데, 이것이 도노의 관점에서는 이분법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능의 무념, 도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념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념이라는 건 뭐냐?
어념이 불념이라고 하는 거죠. 망념 안에 있지만 그 망념에 물들지 않는 것. 생각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각과 느낌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범주화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걸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떠한 생각과 느낌도 없는 그런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고 활발하게 생각과 느낌을 일으키되 그걸 진짜라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해능의 무념이다. 그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고 이 금강경에 나온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뭐 산스크리트어 구절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자유롭게 일으켜야 한다.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제 방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어떤 선정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이후에 지혜가 발현되는 게 이제 선정 발해라고 한다면 이게 명상 수행으로부터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종정 발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 해능이 말하는 무념이나 도노는 선정과 지혜, 마음의 고요한 측면과 활발한 어떤 작용의 측면이 분리될 수 없고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분별 안에서 선의 고요한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지 고요한 선의 세계와 일상의 세계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의 세계에서 실현되는 마음, 이게 이제 사실은 무념이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게 아니고 둘로 나누지 않는 것. 이 현재의 그 생사윤회의 어떤 분별의 번뇌의 세계와 깨달음과 해탈열반의 세계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고 하나를 버림으로써 하나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세계.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어떤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거죠. 이 이분법으로부터 넘어서는 게, 벗어나는 게 이게 이제 무념이다. 그래서 무념은 사실은 무이념이라고 설명이 돼요. 무념이라는 게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둘로 나누어서 분별함이 없음이 이제 무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돈황본 단경의 이 무념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무념이라고 할 때 무는 무엇이고 염이란 무엇인가? 무는 온갖 대상에서 이원적인 분별, 이상이라고 원문에 써 있죠. 이상을 떠남이고 염이란 진여 본성을 알아차림이다. 진여는 알아차림의 바탕이고 알아차림은 진여의 작용이다. 자성에서 자기 성품에서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그 지혜에서 알아차림을 일으키니 비록 견문각지의 어떤 감각기관의 활동 안에 있어도 그 분별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유롭다. 이게 이제 무념이 표방하는 어떤 마음의 완전한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면서 유마경을 경증으로 인용을 하죠. 유마경에서 밖으로 모든 현상의 차이를 잘 분별하되 안으로는 제1의제에 흔들림이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밖의 세계의 분별의 세계를 담쌓고 어떠한 분별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서 생각과 느낌을 온전하게 발휘하면서 그 안에서 분별 없이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게 무념이고 도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해능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먼지라는 것은 번뇌를 의미하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야지 도달하게 되는 어떤 이상적인 청정한 지점이라고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번뇌를 끊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은 선종의 지향이기도 하지만 많은 그 유마경이나 아니면 다른 그 대승 경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꼭 선의 어떤 독창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대승의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사실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능이라는 인물의 스토리에 부여해서 만들어낸 책이 육조단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 육조단경을 중심으로 하는 해능의 어떤 남종선과 도노 무념이 선종의 어떤 주류로 정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보리달마전은 보림전 조당집 그리고 이제 경덕전 등록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문헌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약간의 칭찬은 있지만 여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결을 건너뛰어서 최종적으로 1004년에 만들어진 경덕전 등록의 보리달마전에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중요한 스토리들이 나오죠. 양무제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사를 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유의에 어떤 공덕도 없다. 유루의 원인일 뿐이다. 그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무제가 다시 거기에 다른 걸 물은 거죠. 이제 유유의 공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성스러운 최고 진리, 성제 제일의제는 도대체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확연무성이다.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것도 없다. 아주 이제 나중에 화두로 굳어진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짐이 마주하고 있는 이는 누굽니까? 누구요? 라고 격앙된 이제 물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식, 알 수 없다. 유루의 공덕도 존재하지 않고 최고의 진리라는 것도 사실은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다. 이건 이제 이제, 진제와 속제, 제1의제와 세속제라는 이 두 가지 진리가 모두 평등하게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병관, 어떤 그런 사상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 앞에서 그 속고승전 습선편 총론에서 나온 그 공유의 그 두 가지 수레바퀴, 그다음에 진제와 속제의 두 가지 어떤 양 날개로 자기 선법을 펼치는 게 보리달마의 특징이다라고 한 내용이 사실은 이 전등록의 스토리로 다시 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무죄가 깨닫지 못해서 이 대사가 분기가 맞지 않는 걸 이제 대사가 깨닫고 이제 북쪽으로 떠나는 그 스토리가 여기 나오는 거죠. 물론 요 양무제를 만나서 유유의 공덕이 없다라고 한 것은 이 앞에 나온 그 북종계 문헌에도 나온 얘기인데, 이 성제 제일이제 확연무성, 이 얘기는 사실 없던 얘기고, 이 유유의 공덕이 없고 성제 제일이제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확연무성하다라고 하는 요 말로 이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 이제라고 하는 어떤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재구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심법문. 사실은 안심법문은 능가사작이나 이 속고승전에 나온 이입사행론에 보면 보리달마의 안심은 바로 이입, 리입이죠. 일체 중생이 동일진성이다. 모두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이게 이제 벽관이자 이입이자 안심이라고 이제 나와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근데 여기 전등록에서는 무소득 안심법문, 안심의 어떤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가 부처의 법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부처의 법인은 남에게 얻는 게 아니다 라고 보리달마가 대답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 스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 편하게 해주겠다. 아무리 찾아도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멱심불가득이라는 이제 중요한 구절력이 나오죠. 내가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하는 그 마음의 실체를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번뇌에 휩싸이고 괴로움의 어떤 그 허덕이는 이 마음도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게 안심법문이에요. 여기서는 이입사행의 그 리입이 일체중생 동일진성이라는, 이것도 물론 중생과 부처의 어떤 분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중도의 메타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끊어야 할 번뇌도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망심의 어떤 그 실제가 없다. 그렇다면 망심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 도달하게 되는 깨달음, 지혜, 이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번뇌가 모두 사라진 상태가 지혜의 상태, 해탈의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생사윤회와 해탈열반을 이분법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가 실제가 아니면 나머지 하나도 실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망심을 찾을 수 없다, 이 힘든 이 불안한 이 마음의 실제가 없다는 것은 진짜 지혜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득인 거다. 이거는 언어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실제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미 무소득이다. 두 개 다. 이게 이제 무소득 안심 법문이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성제 제일이가 확연무성이다. 성스러운 진리라고 할 것도 없다.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다. 라는 이 스토리와 이 안심 법문을 이제 평행하게 놓고 보면 얻어야 할 어떤 진리라는 것도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끊어야 할 번뇌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멱심부득이라는 이 안심 법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토리는 자세히 보면 그래서 무소득 안심법문이라는 것은 이 도노의 무이념의 이상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남종선의 기원으로 보리달마를 재구성해낸 스토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덕전등록의 이 보리달마의 요 해가와의 그 안심법문이나 이 확연무속이라는 스토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보리달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 스토리는 사실은 여러 단계의 각색과 이제 사상적인 그런 이제 변천을 거쳐서 종파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이렇게 재구성되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마의 삼처전심이라는 것도 나중에 생겨나요. 석가열의 삼처전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염화미소 영축산에서 이제 꽃을 들어 올렸더니 모두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데 마하가섭만 혼자 파미소 이제 웃었다 미소를 지었다. 이게 이심전심의 어떤 염화시 중 이게 이제 1처 전심이고 두 번째는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양보해서 이제 마하가섭을 옆에 앉혀놓고 같이 설법했다. 석가열애께서 이게 두 번째 전심의 어떤 증거. 세 번째는 입적한 다음에 관에 이제 다비식을 하려고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다가 멀리서 마하가섭이 도착한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발 뒤꿈치 두 개가 관 밖으로 나와서 마하가섭에게 기별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요 이제 선의 전통이 석가열에서 마하가섭을 통해서 이제 전승됐다라고 하는 삼처전심 스토리가 사실은 중국에서 확립된 거 아니고 조선선에서 이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수하게 달마도 삼처전심이라는 게 생겨나요. 조선선에서만. 그래서 세 가지가 생겨나는데 이제 전심, 이제 제자에게 어떤 걸 보여준 거죠. 마음을 전한 이제 상황이죠. 달마가 해가에게 준 게 처음에 멱심부득,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게 없다. 무소득이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이게 첫 번째 1차 전심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의발을 전해줄 때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데 해가만 이제 아무 말 없이 3배를 올렸다. 그래서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라고 이제 의발을 전수하는 3배득수, 3배하고 골수 얻었다라는 스토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웅이유리, 보리달마가 입적한 이후에 웅이산에서 장사 지냈는데 나중에 무덤을 열어보니 유리, 신발 한 짝만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신발 한 짝만 남겨져 있다. 한 짝은 이 중토에 남기고 나머지 한 짝은 들고 인도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달마의 삼처전심으로 굳어져서 조선 후기에 이제 백파긍선하고 초이하고 또 이제 오담홍기 같은 이제 선사들이 삼종선 논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삼처전심이냐 가지고 이제 막 논쟁을 하는 스토리가 나와요. 요때 이제 달마의 삼처전심이라는 스토리가 요 전등록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리달마 스토리가 낙양가람기부터 이제 후대의 남종선의 정식화된 정형화된 형태로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문헌에 따라서 보리달마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제 행적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속고승전에 의하면 해가와 담림의 능가경 연구의 전통에서 보리달마를 자신들의 종조로 인식하면서 이제 달마 해가라는 하나의 세트로 달마의 계보를 이해하는 그 흐름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법충전 7세기 중반에 법충이라는 사람이 능가경 연구의 어떤 전통의 계보를 그 당시에 자기가 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리달마와 해능을 자기의 어떤 능가경 연구의 근원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이 보충되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승찬의 계보가 이제 편입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걸 참고해서 나중에 동산법문의 후계인 이제 북종선에서 자기들의 이제 선종 계보를 만들 때 보리달마에서부터 홍인과 그 이후의 어떤 계보들을 정식화하게 됐다. 그다음에 사실은 동산법문이라고 하는 이 계보가 홍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선종의 그 흐름인데, 남종과 북종의 그런 어떤 대립을 이제 탈신화하는 어떤 연구들에 많이 가려져 있는데, 동산법문 안에서 남종도 나오고 북종도 나오고 또 우두종이라고 하는
우두종에서 만든 여러 문헌들도 보리달마라는 이름으로 가탁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두종은 실제로는 사조도시 문화에서 등장했다고는 주장하지만 실제 계보는 홍인의 제자인 법지 문화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계보를 이제 홍인보다 더 윗대의 이제 도신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종파죠. 절관론이나 무심론과 같은 이런 이제 삼론 그런 이제 논서들을 썼는데 이제 보리달마가 썼다. 보리달마의 절관론, 보리달마, 달마대사, 뭐 무심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리달마에 가탁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동산법문에서 사실은 남종과 북종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 흐름 안에서 선종의 종조로 이제 정착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덕전등록이나 조당집 같은 곳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보리달마의 어떤 스토리 그리고 사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도선의 석고승전 습선편에 이미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병관의 어떤 그런 관점, 그 다음에 허종이라고 하는 반야 중관 또는 이제 공사상을 이제 표방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남종선의 조사로 다시 재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